여러분,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까지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4만 4천 명이 넘는 조합원이 도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6년 만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요. 미국에서는 8년간 연준을 이끌었던 제롬 파월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요.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손든 조합원만 44,816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5명 중 3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단순히 사람만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게 24시간 365일 설비가 돌아가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한번 멈추면 다시 정상화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직간접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노조 측도 하루 평균 1조 원씩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살펴볼게요. 핵심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노조가 뭘 요구하냐면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는 지급 상한선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단체 협약에 명문화해달라는 거죠. 사측 입장은 다릅니다.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유연한 성과급 체계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숫자만 놓고 보면 5%포인트 차이인데 진짜 핵심은 이걸 제도로 고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제든 줄일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6일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에요. 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노조를 향해서는 이렇게 호소했어요.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면담했고요. 사측은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 부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노조가 계속 교섭 상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이렇게 강조했어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조 강경파 쪽에서는 대화는 나중에 하고 일단 파업부터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중재안도 거부한 전력이 있고요.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4%라고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반도체 시장은 수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격이 크게 뛰는 구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가격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협회에서도 삼성 파업이 현실화되면 소부장까지 번진다고 우려를 표명한 상태예요. 한편으로는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파업 D-5 시점에서 노조원 4,000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오늘 교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5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8년이에요, 8년.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이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있는 동안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먼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파월은 과감하게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때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죠.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집세, 자동차, 식료품 가격이 다 뛰었고 이게 5년 넘게 연준 목표치인 2% 위에 머물렀습니다. 파월은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파월 레거시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에요. 하지만 파월의 유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내려라, 왜 안 내리냐고 압박했잖아요. 파월은 이걸 버텼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례적으로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파월의 별도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새 의장은 누구냐? 케빈 워시입니다. 5월 13일에 상원에서 인준됐는데 표결이 54대 45였어요. 이게 현대 연준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다는 뜻이죠.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인데 금리 인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본인은 인준청문회에서 백악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금리 정책이 바뀌면 원달러 환율,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 워시가 금리 인하를 앞당긴다면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러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됩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안정이나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죠. 마지막 뉴스는 홈플러스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홈플러스가 전국 104가의 대형마트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요. 매출 기여도가 낮은 매장을 골라서 문을 닫은 건데 노조 측은 이걸 기습 휴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차입니다.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 프로포로드를 7조 원 넘게 주고 인수했는데 그 이후로 핵심 자산을 계속 매각해왔어요. 부동산도 팔고 점포도 줄이고 노조 측에서는 이걸 약탈적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뜯어먹고 있다는 거죠. 참여연대도 나섰습니다. MBK의 약탈적 경영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을 4차 단식에 내몰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참여연대는 이번 기습 휴점은 사실상 청산 시나리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MBK가 핵심 자산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사업 기반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사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3차례 단식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37가의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홈플러스는 전국에 걸쳐 있는 대형마트잖아요. 매장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선택지가 줄어들고 납품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유통 대기업을 인수한 뒤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삼성전자 파업이든 홈플러스 사태든 결국 핵심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나눌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 교체는 그 거시적 배경이 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고요. 오늘 삼성전자 교섭 결과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